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마가 거치고 찾아온 7월의 폭염은 자비가 없었다. 아스팔트 위로 끓어오르는 지열은 풍경을 일그러뜨렸고 도로변의 잡초들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민간인 통제선 이남 제7보병사단 사령부로 향하는 진입로는 숨막히는 정적에 쌓여 있었다. 매미 소리마저 더위에 지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오후 2시. 사령부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 초소 안은 찜통이나 다름없었다. 낡은 에어컨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필터가 먼지로 꽉 막힌 탓인지 나오는 바람은 미지근하고 퀴퀴했다. 위병소 근무자 사수 김철호 상병은 초소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하품을 쩍 내뱉었다. 아, 미치겠네. 야, 최민석, 지금 몇 시냐? 부사수 최민석 일병이 흠칫 놀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25분 지났습니다. 김상병님, 뭐? 겨우 25분? 시계 고장난 거 아니야? 아씨, 저녁까지 까마득한데 근무 시간은 더럽게 안 가네. 김상병은 짜증스럽게 전투복 상의 단추를 2개 더 풀었다. 규정대로라면 목까지 단정하게 채워야 할 단추였지만 이곳 위병소에서 규정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지 오래였다. 그의 러닝 셔츠는 땀에 젖어 살같이 비쳐 보였고 방탄 헬멧은 벗어서 책상 위에 엎어둔 상태였다. 야, 물 좀 가져와봐. 최 일병이 아이스박스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다. 김상병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입가에 흐른 물을 손등으로 대충 훔쳤다. 그의 눈이 개슴츠레하게 풀려 있었다. 어젯밤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새벽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들락거린 탓이었다. 야,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도 안 지나다니냐? 심심해서 죽겠네. 뭐 재미난 일 없냐? 글쎄 말입니다. 사단장님 취임식이 내일이라 오늘은 조용할 줄 알았는데 간부들도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새로 온다는 사단장? 뭐 뻔하지. 또 어디서 배 나온 영감탱이 하나 내려오겠지. 원임 사단장처럼 뇌물이나 받아먹다가 안 걸리면 다행이고. 야, 우리 부대 꼬라지 봐라. 이게 군대냐? 당나라 부대지? 김상병이 킬킬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소총 개머리판을 발로 툭 찼다. 총기 관리 상태는 엉망이었다. 총열 덮개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조정관은 안전이 아닌 단발에 가 있었다. 언제 오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그때였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끝에서 희미한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다. 어? 야, 저거 뭐냐? 사람 아니냐? 김상병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전방을 주시했다. 최 일병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민간인 같습니다. 여자 같은데요? 여자? 이 땡볕에? 여기 버스도 잘 안 다니는 곳인데?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태가 뚜렷해졌다. 흰색 무지 티셔츠에 몸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 굽이 있는 운동화.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며 걸어오는 젊은 여성이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검은색 선글라스 때문에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묶어 올린 머리칼 아래로 드러난 목선과 쇄골 라인이 시선을 잡아 끌었다. 김상병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루함에 찌들어 있던 동공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아니 그보다는 더 저열한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와, 대박. 야, 몸매 봤냐? 죽이는데? 모델 아니야? 김상병이 입술을 핥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는 벗어두었던 헬멧을 쓰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최유병, 나가자. 검문해야지.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굳이 검문까지?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군사작전 지역 인근이잖아. 거동 수상자는 무조건 검문 검색이 원칙인 거 몰라? 내가 FM대로 하겠다는데 토를 달아? 김상병이 희죽 웃으며 최 일병의 어깨를 툭 쳤다. 가서 좀 놀다 보내자고. 오빠 심심한데? 잘 됐잖아. 냄새나는 이놈이랑 있는 것보다 100배 낫지. 두 병사는 위병소 밖으로 걸어 나갔다. 차단기 앞
뜨거운 태양 아래 여자가 멈춰 섰다. 이수지.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위병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근무자 2명. 복장 불량. 총기 휴대 상태 불량. 경계 태세 제로. 위병소 주변 울타리 하단 윤형 철조망 파손. CCTV 사각지대 발생. 그녀의 머릿속에서 전술적 분석이 0.1초 만에 끝났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백 번의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소장 진급자이자 내일 이곳 제7보병사단의 지휘봉을 잡게 될 신임 사단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2 병사는 그녀를 그저 운 나쁘게 걸려든 예쁜 민간인 여자로만 보고 있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썩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문에서부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고하십니다. 길을 좀 묻고 싶은데요. 김상병이 껄렁한 자세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수지의 가슴께에 머물렀다. 길? 아가씨,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요? 어디 가시는데? 부대 관계자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사단 본부로 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관계자? 누구? 우리 부대에 아는 사람 있어요? 곰신인가? 아닌데, 나이가 곰신치고는 좀 있어 보이는데? 김상병이 낄낄거리며 최일병을 쳐다봤다. 최일병도 분위기에 맞춰 비굴하게 웃음을 흘렸다. 면회 오신 거면 절차를 밟으셔야죠. 근데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복장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닙니까? 군인들 설레게. 김상병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땀 냄새와 섞인 담배 쩐내가 훅 끼쳐왔다. 수지는 미간을 아주 살짝 찌푸렸다. 사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죠.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상병은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단호함이 그의 비틀린 승부욕을 자극했다. 약속? 누구랑? 대대장님? 아니면 연대장님? 아가씨,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 위병소 통과하려면 내 허락 없으면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거든. 누구 만나러 왔는지 정확히 말 안 하면 못 들여보내주지. 김상병이 손을 뻗어 수지가 맨 가방끈을 툭 건드렸다. 가방에 뭐 들었어? 위험물 소지 여부 확인해야 되니까 가방 좀 열어보실까? 그리고 신분증도 내놓고.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라 신원 확인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희롱이었다. 검문 검색을 빙자해 사적인 접촉을 시도하려는 수작. 수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김상병을 올려다보았다. 검문 검색은 규정대로 하세요. 손대지 말고. 그리고 초병이 민간인에게 반말하는 건 어느 부대 예절입니까? 그녀의 지적에 김상병의 표정이 굳었다. 7월의 폭염 속에서도 서늘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순간적으로 위축될 뻔했던 김상병은 옆에 있는 후임병을 의식해서인지 짐짓 더 과장된 몸짓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 아가씨가 말대꾸를 하시네? 야, 내가 군인이라고 우스워 보여? 내가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검문하는 거잖아. 협조 안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아니면 헌병대 불러서 질질 끌려가고 싶어? 저기, 아가씨, 그냥 좋게 하시죠. 김상병님, 화나시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냥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시면 통과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최일병이 거들었다.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수지는 기가 찼다.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얄팍한 자존심과 욕정뿐이었다. 수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그 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대상을 무력화시킬 최적의 타이밍을 재는 계산만이 존재했다. 전화번호라. 수지가 낮게 은조렸다. 김상병은 그녀가 굴복했다고 착각했는지 입꼬리를 비죽 올렸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예쁜 얼굴 구기지 말고 스마트폰 줘봐. 내가 직접 찍어줄 테니까.
그리고 온 김에 저기 초소 안에서 시원한 커피나 한잔하고 가. 에어컨 빵빵해. 우리 둘만 있어서 아주 조용하고 좋거든. 김상병이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화면에 뜬 것은 녹음 중이라는 글자였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민간인 성희롱, 협박, 근무태만 초병수칙 위반. 김상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이 2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그거 안 되나? 녹음? 돌았어? 당황한 김상병이 수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지워. 당장 안 지워? 야, 최병. 뭐해? 2년 잡아. 상황은 순식간에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최일병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수지의 다른 쪽 팔을 잡으려 했다. 김상병은 수지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쥐며 스마트폰을 뺏으려 안간힘을 썼다. 곱게 말할 때 내말아. 진짜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수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제압한다. 판단은 빨랐고 행동은 더 빨랐다. 수지는 잡힌 손목을 빼내려 힘을 쓰는 대신 오히려 김상병 쪽으로 몸을 밀착시켰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김상병의 중심이 흐트러졌다. 그 찰나의 순간 수지의 오른손이 뱀처럼 김상병의 팔을 타고 올라가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두둑. 불길한 파열음이 났다. 으아! 김상병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수지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김상병의 발목을 걷어차 완전히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몸을 돌려 달려드는 최일병을 마주했다. 최일병은 눈앞에서 선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주먹을 휘둘렀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궤적이었다. 수지는 고개만 살짝 까딱해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최일병의 명치 깊숙이 주먹을 꽂아 넣었다. 퍽. 숨이 턱 막힌 최일병이 눈을 까집으며 무릎을 꿇었다. 위액이 넘어오는 듯 헛구역질을 해댔다. 단 3초. 건장한 20대 남성 2명, 그것도 총기를 휴대한 군인 2명이 맨손의 여성 하나에게 제압당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정적. 위병소에는 매미 소리 대신 김상병의 신음과 최일병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수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털어내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김상병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K2 소총. 그녀는 능숙하게 놀이쇠를 후퇴 고정해 약실을 확인했다. 빈총이네. 공포탄조차 안 채우고 근무를 서? 제정신인가? 수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김상병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차가운 총구를 그의 이마에 갖다 댔다. 너희들이 군인이냐? 동네 양아치도 너희보단 기강이 서 있겠다. 김상병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팔이 꺾인 고통보다 눈앞에 있는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가 더 무서웠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다. 살려주세요. 자, 잘못했습니다. 김상병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수지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살려달라고? 아니, 너희는 오늘 군인으로서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상황실인가? 나다. 지금 당장 4단 전 병력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그리고 헌병대장과 감찰참모, 위병소로 즉시 튀어오라고 해. 늦으면. 그녀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두 병사를 힐끔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옷 벗을 각오하라고 전해.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상병이 쓰러지기 직전 눌러놓은 비상벨 때문이었다. 거수자 침입, 거수자 침입, 5분 대기조 출동. 방송과 함께 멀리서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트럭. 수지는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올 테면 다 와라. 이 썩어 빠진 고름을 짜내려면 판이 커야지. 트럭이 급정거하고 무장한 병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을 지휘하는 소대장 정민우 중위가 권총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사살하겠다. 수십 개의 총구가 수지를 향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릴 상황이었지만 수지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수지 소장의 제7사단 정화작전,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 올랐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 그 사이로 군용 트럭의 거친 엔진 소리가 짐승의 포효처럼 위병소를 뒤흔들었다. 오후 2시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제7보병사단 5분 대기조 병력 12명이 트럭 뒷문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부산스러웠고 눈빛에는 훈련된 군인의 침착함 대신 혼란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호위에 한 놈도 놓치지 마. 소대장 정민우 중위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다. 그의 손에 들린 45 구경 권총이 허공을 갈랐다. 그는 지금 흥분해 있었다. 더위와 무료함에 지쳐있던 차에 터진 거수자 침입 상황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지휘력을 과시하고 무료함을 달랠 좋은 먹잇감이었다. 병사들이 반원 대형을 그리며 수지를 포위했다. 짤그락거리는 탄띠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을 지시기는 군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수지는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에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김철호 상병에게서 빼앗은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총구는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검지는 언제든 방아쇠 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총 버려. 당장 총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정중이가 수지를 향해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갔는지 그는 연신 얼굴을 찡그렸다. 수지의 시선이 정중이의 권총 파지법을 스치듯 훑었다. 손목이 꺾여 있군. 저 상태로 격발하면 반동 제어가 안 돼. 초탄은 빗나갈 거고 당황해서 난사하겠지. 오발 사고가 날 확률 99%.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안전장치도 안 풀고 겨누는 놈, 너무 긴장해서 손을 떠는 놈, 심지어 조정관을 단발이 아니라 점사에 놓고 있는 놈. 총체적 난국이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지는 세계 최고의 대테러 부대원들과 함께 숨쉬듯 실전을 치렀었다. 그녀에게 지금 이 상황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심한 코미디에 가까웠다. 그때 바닥에 나뒹굴던 김상병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부러진 팔을 부여잡은 채 그는 악귀 같은 형상으로 소리쳤다. 소대장님, 전현입니다. 저 여자가 간첩입니다. 민간인인 척 다가와서 갑자기 저를 공격하고 총을 뺏었습니다. 제 팔 부러진 거 보십시오. 으아! 김상병은 고통을 과장하며 바닥을 굴렀다. 최일병 역시 명치를 움켜쥐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거들었다. 커니마사가 당했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할인 기술을 씁니다. 부하들의 처참한 몰골을 본 정중위의 눈이 뒤집혔다. 감히 자신의 소대원을, 그것도 부대 정문에서 민간인 여자가 박살을 내놓다니. 이건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네가 감히 군인을 건드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정중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거리는 불과 5m. 멈춰. 수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감은 1000톤의 바위와도 같았다. 더 다가오면 그 권총을 내 놈의 입에 처박아 주겠어. 뭐라? 이 미친. 정중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포위된 주제에 총구가 10개 넘게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박이라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잘 들어. 나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했고 너희 부하들은 성희롱과 협박으로 응수했다. 그리고 폭력을 먼저 행사한 건 그쪽이다. 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야. 수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위병소의 소음을 뚫고 병사들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리고 너. 소대장이라는 작자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부하 말만 듣고 민간인에게 총구부터 들이대? 교전 수칙은 엿 바꿔먹었나? 닥쳐. 아가리 닥치라고 했다. 정중이가 꽥 소리를 질렀다. 수지의 논리정연한 지적은 그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그는 논리로 이길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폭력적인 권위를 내세우기로 했다. 여기는 군대야.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야. 간첩 혐의가 있는 고동 수상자를 제압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 야, 뭐해? 당장 전면 법쳐. 반항하면 개머리판으로 찍어버려도 좋다. 정중위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주춤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명령 불복종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힘으로 해야 알아듣는 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군. 그녀는 들고 있던 소총을 바닥에 던지지 않았다. 대신 총열 덮개를 잡은 왼손에 힘을 주고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며 무게 중심을 낮췄다. 근접 격투 준비 자세.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덩치가 큰 병장이었다. 그가 개머리판을 높이 쳐들고 수지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단순하고 무식한 공격. 수지는 바람처럼 파고들었다. 위잉. 허공을 가르는 개머리판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수지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병장의 허리춤을 파고들어 어깨로 그의 명치를 들이받았다. 헉! 육중한 타격음과 함께 병장의 몸이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이를 신호탄으로 나머지 병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잡아. 팔다리 잡아. 혼전이었다. 수지는 자신을 잡으려는 손길들을 유려하게 쳐냈다. 뻗어오는 주먹을 흘려보내고 발차기를 피하며 상대의 관절을 꺾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 결과는 잔혹했다. 우두둑. 아! 손목이 꺾인 병사가 비명을 질렀다. 퍽. 턱을 가격당한 다른 병사가 기절하듯 쓰러졌다. 1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단 한 명의 여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정중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유린이었다. 저 여자 정체가 뭐야? 특수부대원? 아니면 진짜 간첩?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라면 자신도 당한다. 정중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철컥. 금속성 마찰음이 수지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고 정중이를 노려보았다. 정중이의 총구가 흔들리며 수지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진짜 쏜다. 쏜다고. 정중이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살인할 의도가 없더라도 공포에 질린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지의 미간이 좁혀졌다.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부대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근거리에서 발사되는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진정해. 쏘면 내 인생도 끝이야. 시끄러워. 무릎 꿇어. 당장. 정중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위병소 입구에서 들려왔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연기를 내뿜으며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중이와 수지 사이를 가로막고 멈춰섰다. 뒤이어 군용 지프차 3대가 굉음을 내며 따라붙어 위병소를 완전히 포위했다.
검은 세단의 번호판에는 붉은색 바탕에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성판. 사단장 차량이었다. 정중희는 멍하니 그 차를 바라보았다. 성판? 사단장님이 벌써?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사단장이 아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자가 튀어나왔다. 사단 참모장 박성훈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뒤따라온 지프차에서는 헌병대장 오진성 중령과 감찰참모, 작전참모가 줄줄이 뛰어내렸다. 하나같이 사단의 핵심 권력자들이었다. 위병소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던 병사들도 비명을 지르던 김상병도 총을 겨누고 있던 정중희도 얼어붙었다. 박 대령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엉망이 된 병사들, 총을 들고 서 있는 중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여자. 박 대령의 시선이 수지에게 꽂혔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허둥지둥 그녀에게 달려갔다. 정중희는 안도했다. 참모장님이 오셨으니 이제 저 여자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참모장님,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난동을... 정중희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짝. 경쾌하고도 묵직한 타격음이 위병소를 울렸다. 정중희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박 대령이 정중희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인 것이었다. 이 닥쳐, 이 미친 새끼야. 총 안 치워? 박 대령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정중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볼을 감싸쥐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대령은 정중희를 거칠게 밀치고 수지 앞에 섰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딱 붙이며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단 참모장 대령 박성훈, 사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집합했습니다. 충성, 헌병대장 중령 오진성, 충성, 감찰 참모 중령 이민기. 뒤따라온 참모들이 일제히 수지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와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정중희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사단장님? 김상병은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진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최일병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5분 대기조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자신들이 희롱하고 비웃고 총을 겨누고 집단 구타하려 했던 그 여자가 오늘 새로 부임하는 투스타 사단장이라고. 수지는 천천히 옷깃을 정리했다. 흙먼지가 묻은 청바지를 털어내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품에서 지갑을 꺼내 펼쳤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육군 소장 신분증. 제7보병 사단장 이수지 소장이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하지만 그 한마디는 현장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정중희의 권총을 발로 툭 찼다. 자, 설명해봐라. 소대장. 방금 내가 내 가슴에 총을 겨누고 뭐라고 했지? 무릎 꿇으라고 했나? 아니면 쏴버리겠다고 했나? 정중희의 얼굴은 이제 사람의 색깔이 아니었다. 하얗다 못해 푸르딩딩하게 질려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사단장님, 저는 그게... 그리고 너. 수지의 손가락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김철호 상병을 향했다. 나보고 창고로 가자고. 가서 땀 좀 흘리자고 했었나? 그 창고가 어디지? 헌병대 영창을 말하는 건가?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김상병이 부러진 팔을 질질 끌며 기어와 수지의 발 앞에 머리를 박았다. 쿵쿵.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를 정도로 찌어댔다. 치워. 수지가 짧게 말했다. 더럽다.
내 군화에 내 놈의 피를 묻히지 마라. 그녀는 참모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참모장, 예, 사단장님. 상황 설명 필요 없겠지. 보이는 그대로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 민간인 모욕 및 성희롱, 특수 폭행 시도, 허위 보고. 그리고 그녀는 정중희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지휘관의 상황 판단 부재, 과잉 진압, 상관에 대한 하극상 및 살해 위협. 참모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단순한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다. 사단 전체가 뒤집힐 대형 사고였다. 이 시간부로 위병소 전원, 5분 대기조 소대장 및 분대장 전원 구속 수사한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지금 당장 이 쓰레기들 싹 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가. 특히 저 김상병이란 놈과 정중희. 철저하게 조사해. 털끝 하나라도 숨기는 게 나오면 헌병대장 옷도 같이 벗길 줄 알아. 명심하겠습니다. 헌병대, 전원 체포해.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연달아 들렸다. 정중희는 넋이 나간 채 질질 끌려갔고 김상병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다가 헌병의 몽둥이에 제압당했다.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수지는 참모장이 열어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지만 그녀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차는 천천히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다. 관리가 안 되어 웃자란 잡초들.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막사 외벽. 연병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군용 장비들. 길을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에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눈동자는 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오빠. 수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곳은 그녀의 오빠 이수혁 대위가 근무했던 곳이었다. 정의롭고 강직했던 군인. 하지만 이 부대의 거대한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이 사고사로 위장되어 살해당한 오빠. 수지의 손이 주머니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움켜쥐었다. 도대체 얼마나 썩어 있는 거야? 얼마나 깊이 썩었길래 멀쩡하던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거야. 부패의 냄새가 진동했다. 위병소에서 겪은 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니, 이제 그녀가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 차례였다. 죄지은 자들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선사하리라. 차가 사단 본청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미리 연락을 받은 참모들과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위병소에서의 사건이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수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뜨거운 7월의 태양 아래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도열한 간부들을 향해 걸어갔다.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고요한 사령부를 울렸다. 전원 대회의실로 집합. 10분 준다. 그녀의 첫 명령이었다. 간부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들을 뒤로하고 본청 로비로 들어섰다. 벽에 걸린 정예 육군이라는 액자가 비뚤어져 있었다. 수지는 멈춰 서서 그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본청 로비에 울려 퍼졌다. 놀란 당직 사관이 뛰쳐나왔다. 가짜는 필요 없어. 수지는 깨진 액자를 밟고 지나갔다. 이제부터 진짜 군대를 만든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핏빛 복수를 다짐하는 여제가 서 있었다. 제7보병사단 본청 2층 대회의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공간은 마치 거대한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천장에 달린 시스템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뱉으며 찬 바람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20여 명의 남자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멈출 수 없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썩은 물 냄새가 나는 듯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사단의 머리이자 심장이었다. 행정부 사단장, 작전부 사단장, 참모장, 그리고 각 처부의 참모들과 예하 연대장들. 대한민국 육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공포와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참,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위병소 애들이 사단장님한테 총을 겨눴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침묵을 깬 것은 군수참모 최영호 중령이었다. 좁쌀만 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던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게다가 여자라니. 아니, 여군이 사단장으로 온다는 말 금시초문 아닙니까? 위에서 인사를 뭐 이따위로 비밀리에 합니까?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행정부 사단장 하재식 대령이 혀를 쯧하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 부대에서 짬밥으로 치면 으뜸 가는 인물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능구렁이 같은 눈빛을 가진 그는 사단장이 공석인 동안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해온 자였다. 태중령, 입 조심해. 격에도 귀가 있어. 그리고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707 특임대 출신이라잖아. 소문 못 들었어? 피해 마녀라고 불린다더군. 테러범들 때려잡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살명령 내리기로 유명해. 하 대령의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특수전 부대, 그것도 최정예인 707 출신이 야전 보병 사단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그것은 육군본부, 아니 그보다 더 윗선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래봤자 여자 아닙니까? 현장 경험이야 있겠지만 사단병력 10,000명을 지휘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이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구워 삶으면. 최중령이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쿵.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칼로 자른 듯 뚝 끊겼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가에 선 것은 이수지 소장이었다. 그녀는 아직 전투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계급장이나 제복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뚜벅뚜벅.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 했다. 그녀는 긴 테이블의 상석, 사단장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서늘한 냉기가 스며들었다. 수지는 의자를 빼고 앉지 않았다. 대신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앉아있는 간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간부들은 황급히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앉으라는 말 안 했습니다.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엉거주춤 앉아있던 간부들이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원 차려. 그녀의 명령에 20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다. 제7보병 사단장 소장 이수지.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명패였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툭 하고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신임 사단장 이수지입니다. 취임식은 내일이지만 오늘부로 지휘권을 인수합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들어오면서 보니 부대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위병소는 놀이터고 사령부 로비는 쓰레기장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동네 넥타이 부대입니까?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이미 위병소 사건으로 기세가 꺾인 탓이었다. 그때 하재식 행정부 사단장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병소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병사들 교육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간부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부대를 이끌어왔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너무 몰아붙이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냐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발언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 대령을 응시했다. 행정부 사단장 하재식 대령님,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 그 최선의 결과가 민간인을 성희롱하고 총구를 들이대는 겁니까? 아니면 수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그녀가 오면서 참모장에게서 뺏은 주간 식단표와 부식 수령 내역서 사본이었다. 장병 1인당 하루 식비가 6,000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습니까? 콩나물국에 김치 그리고 며칠 지난 듯한 제육볶음 조금. 그게 다더군요.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군수참모 최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돈 문제였다. 그게 물가가 올라서 식자재 수급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시설 보수비로 전용하기도 했고. 최중령이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시설 보수?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막사 외벽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고 에어컨 실외기는 녹슬어서 돌아가지도 않던데. 보수를 어디다 했습니까? 간부 식당? 아니면 사단장 공관? 전곡을 찔린 최중령이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 온 건 친목 도모나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부대는 병들었습니다. 아주 깊숙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 대령의 뒤에 멈춰 섰다. 하 대령님, 재임 기간이 3년이 넘으셨더군요. 이 부대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셨을 텐데 위병소 애들이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도박하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겁니까? 하 대령의 목덜미에 땀방울이 맺혔다. 수지의 기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군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사단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는 군인입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욕은. 명예. 수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들이 말하는 명예가 뭡니까? 부하들 밥값 떼어 먹고 뒤로 리베이트 받아서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명예입니까? 아니면 힘없는 병사들 쥐어짜서 진급 점수 따는 게 명예입니까?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사단 전 분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예산. 지난 3년간의 모든 문서, 영수증 하나까지 싹 다 가져오십시오. 만약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보인다? 그 즉시 군 검찰에 넘깁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3년치 감사라니. 그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3년 전이라면 전임 사단장이 구속되기 전, 그리고 수지의 오빠 이수혁 대위가 사망한 시점과 겹쳤다. 눈치 빠른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 여자는 알고 왔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혹은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다. 사단장님, 3년치라뇨. 지금 당장 훈련 준비하기도 벅찬데 행정 업무까지 마비됩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처사입니다. 연대장 중 한 명이 항의했다. 훈련? 썩은 정신 상태로 하는 훈련이 무슨 소용입니까? 전쟁 나면 총은 쏠 줄 압니까? 위병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부대가 무슨 훈련을 합니까? 수지의 일갈에 연대장이 입을 다물었다. 토달지 마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1차 보고서 올리십시오. 못하는 사람은 능력 부족으로 간주하고 보직 해임하겠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한 번 더 훑어본 뒤 뒤돌아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 그리고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녀가 멈춰 섰다. 하재식 대령님 그리고 최영호 중령님. 두 분은 끝나고 제 방으로 따로 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회의실에 남겨진 사람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참담함과 공포만이 남았다.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요. 저 여자 독종입니다. 진짜 다 뒤집어 엎을 기세입니다. 작전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재식 대령은 굳은 얼굴로 찻잔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3년 전이라. 감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 이건가?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최중령, 자네 장부 정리 확실하게 해둔 거 맞지? 최중령이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중장부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겉으로 봐선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계좌 추적이라도 들어오면 걱정 마. 거기는 서울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고. 아무리 투스타라도 혼자서 뭘 어쩌겠어. 밤길은 험하고 군대엔 사고가 많은 법이지. 하 대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다. 오진성 헌병대장한테 연락해. 입단속 시키라고. 그리고 그분들께도 보고 드려야겠어. 한양개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사단장 집무실. 수지는 텅 빈 집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전임 사단장의 흔적이 깨끗하게 치워진 차가운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빠 이수혁 대위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오빠, 놈들이 떨고 있어. 냄새를 맡은 거야. 그녀는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 놈들의 목을 죄어 그 더러운 입에서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똑똑. 노크 소리가 났다. 부관이 들어왔다. 차단장님, 관서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웬 상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발신인이 없습니다. 가져와. 부관이 작은 종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수지는 커터칼로 테이프를 잘라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섬뜩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머리가 잘린 닭 한 마리. 피가 흥건하게 묻은 닭의 목에는 쪽지가 하나 묶여 있었다. 너무 설치지 마라. 다친다. 유치하지만 명백한 경고였다. 수지는 피비린내 나는 상자를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겨우 이거냐? 그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겁을 먹었구나. 내가 무서운 거지?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수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수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낮고 긁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장님, 취임 축하합니다. 선물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군요. 닭 잡을 시간에 짐이나 싸두시지. 곧 잡으러 갈 테니까. 수지는 담담하게 응수했다. 역시 707 팀장답군. 대장이 좋아. 하지만 여긴 대테러 작전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거대한 늪이에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겁니다. 오빠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빠. 그 단어가 수지의 영린을 건드렸다. 너 누구야?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소장님이 믿는 부하, 동기, 심지어 상사 중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죠.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기.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끊긴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화면에 금이 갈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늪이라고? 그녀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다.
상관없어. 늪이라면 바닥까지 다 퍼내서 말려 죽여주지. 그리고 그 바닥에 숨어있는 쥐새끼들 한 놈도 남김없이 씹어먹어주마. 어둠이 깔린 사단장실. 수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사냥을 앞둔 거대한 맹수의 형상과도 같았다.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수지 소장은 책상 맞은편에 앉은 두 남자를 말없이 응시했다. 행정부 사단장 하재식 대령과 군수참모 최영호 중령. 그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었다. 수지는 책상 서랍에서 피가 묻은 쪽지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툭 던졌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 대령이 눈을 가늘게 뜨고 쪽지를 살폈다. 이게 뭡니까? 협박장 아닙니까? 세상에, 감히 사단장님께 이런 짓을. 어떤 미친놈 소행인지 당장 헌병대에 지시해서 색출하겠습니다. 하 대령의 연기는 제법 그럴싸했다. 하지만 수지의 눈에는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포착되었다. 색출이라. 범인이 이 방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단장님, 말씀이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못나도 상관에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저희 명예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최중령이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명예라. 그놈의 명예 타령은 지겹도록 듣는군요.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 하나를 펼쳤다. 지난달 부식 납품 내역서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전부 1등급으로 계약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위병소 식당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포장지 등급이 전부 3등급 이하 잡곡이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중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납품업체의 실수일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수? 3년 내내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이 업체 하 대령님 천안 명의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우연입니까? 수지의 지적에 하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유롭던 능구렁이 같은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겨진 독사의 눈빛이 드러났다. 사단장님, 뒷조사까지 하셨습니까? 이거 월권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이 사업 좀 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겠죠. 군인들의 먹거리를 건드려? 당신들이 그러고도 지휘관이야? 수지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내일 아침까지 소명 자료 제출 못하면 두 사람 다 옷 벗을 준비하세요. 나가봐요. 두 사람은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수지는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놈들은 꼬리가 길었다. 하지만 몸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 대령과 최중령은 그저 하수인일 뿐이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수지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계급장이 없는 민무늬 전투복. 그리고 허리춤에는 3단봉을, 발목에는 전술 단검을 숨겼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관사가 아닌 부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제3보급 창고로 향했다. 밤 11시. 제3보급 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경계등마저 고장났는지 꺼져 있었다. 수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소리를 완전히 죽인 채 창고의 쪽문으로 접근했다.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끽. 녹슨 경첩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야, 빨리 실어. 오늘 밤 안으로 빼돌려야 돼. 신임 사단장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김 상사님. 근데 이거 다 빼면 재고가 너무 비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마. 폐기물 처리로 설을 조작해놨으니까. 불량품 들어왔다고 하면 그만이야. 수지는 화물 상자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서너 명의 군인들이 트럭에 상자를 싣고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전투 식량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뜯어진 상자 사이로 보이는 것은 고가의 전자장비 부품들이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군용 장비를 빼돌리고 있어. 그때였다. 거기 누구냐? 작업을 지휘하던 상사가 수지가 숨은 쪽을 향해 소리쳤다. 감이 좋은 놈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밤늦게 고생들이 많네. 도둑질 하느라. 누구? 사단장? 상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작업하던 병사들도 얼어붙었다. 젠장, 들켰군. 얘들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입막음해. 사고사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상사가 허리춤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며 달려들었다. 나머지 병사들도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수지를 에워쌌다.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덤벼. 상사가 칼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수지의 목을 노렸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피하고 상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두둑. 아!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수지는 그대로 그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상사는 뒤로 날아가 적재된 상자 더미에 처박혔다. 이 여자가 병사 2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수지는 몸을 낮춰 쇠파이프를 피하고 로우킥으로 병사의 오금을 가격했다. 퍽. 읍! 병사가 무릎을 꿇자 수지는 그의 턱을 올려찼다. 다른 병사가 몽둥이로 내려치려는 순간 수지는 품에서 3단봉을 꺼내 쫙 펼쳤다. 깡! 몽둥이와 3단봉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수지는 손목 스냅을 이용해 3단봉을 회전시키며 병사의 명치와 관자놀이를 연속으로 타격했다. 단 1분. 창고 안에 건장한 남자 4명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수지는 쓰러진 상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어디로 보내는 물건이지? 배후가 누구야? 상사는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비릿하게 웃었다. 넌 감당 못해. 이건 사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검은 독사를 건드리면 너도 네 가족도 다 죽어. 검은 독사? 수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오빠의 일기장에서 봤던 단어였다.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이닥쳤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상사를 방패막이 삼아 몸을 숨겼다. 트럭 한 대가 창고 입구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쾅! 트럭이 입구를 들이받으며 창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무너진 자재들이 쏟아져 내렸다. 혼란을 틈타 누군가가 연막탄을 던졌다. 치익!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타! 빨리 타! 트럭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뛰어내려 쓰러진 상사와 병사들을 짐짝처럼 트럭에 실었다. 수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쏟아지는 자재들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트럭은 순식간에 후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콜록거리며 연기 속을 빠져나왔다. 놓쳤다. 하지만 수학은 있었다. 검은 독사.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놈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제3보급 창고가 반파되고 야간 근무자들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하재식 대령은 외부 침입자에 의한 테러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수지는 침묵했다. 오늘 오후 GOP 철책 정밀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수행 인원은 최소화합니다. 수지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참모들은 당황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전방 시찰은 당분간 미루시는 게. 작전 참모가 만류했지만 수지는 단호했다. 지휘관이 숨으면 부하는 누굴 믿고 싸웁니까? 출발 준비하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놈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했다. 부대 안보다는 바퀴 놈들이 움직이기 편할 테니까. 오후 2시.
수지를 태운 지휘 차량과 경호 차량 한 대가 험준한 산악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병은 입을 꾹 다문 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단장님, 이쪽 길은 평소에 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안 나오는데? 운전병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 그래서 이 길로 가라고 한 거야. 매복하기 딱 좋은 곳이거든. 수지는 담담하게 창밖을 응시했다. 울창한 숲이 도로 양옆을 벽처럼 막고 있었다. 그때였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산을 울렸다. 팟팟! 지휘 차량의 앞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다. 저격이었다. 으아! 운전병이 핸들을 꺾었다. 차가 휘청거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고개 숙여. 수지는 운전병의 머리를 누르며 대시보드 밑으로 몸을 숨겼다. 두두두두. 어디선가 자동 소총 소리가 들려왔다. 차체가 벌집이 될 듯 흔들렸다.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은 이미 타이어가 터져 도랑에 처박혀 있었다. 매복이다. 넷, 아니 5명. 수지는 총소리만으로 적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했다. 그녀는 뒷좌석 바닥에 놔두었던 K1 소총을 집어들었다. 김일병,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처리한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수지는 대답 대신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는 차체를 엄폐물 삼아 숲 쪽을 조준했다. 타탕! 수지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나무 위에 숨어있던 저격수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수지는 멈추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평지가 아닌 산악지형은 그녀의 안방이나 다름없었다. 707 시절 산악 침투 훈련만 수천 시간을 했었다. 그녀는 덤불 사이를 낮게 기어가며 적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검은색 복면을 쓰고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산계하여 차량을 향해 사격하고 있었다. 군인인지 용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움직임이 꽤 훈련된 자들이었다. 프로들이군. 하지만 나한텐 안 돼. 수지는 소음기가 없는 소총을 단발로 조정했다. 탕. 한 놈의 허벅지를 관통했다. 탕. 다른 놈의 어깨를 맞췄다. 그녀는 급소를 피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생포에서 배후를 캐내야 했다. 순식간에 3명이 쓰러졌다. 남은 건 2명. 그들은 당황했는지 사격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최현장, 정보랑 다르잖아. 그냥 여자가 아니야. 수지는 나무 위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서 낙하했다. 퍽! 수지의 군화발이 한 놈의 목덜미를 찍어 눌렀다. 놈은 비명도 못 지르고 기절했다. 마지막 남은 놈이 총구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수지의 총구가 그의 이마에 닿아 있었다. 움직이면 머리통 날아간다. 남자는 얼어붙었다. 복면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공포로 떨렸다. 총 버려. 남자가 총을 툭 떨어뜨렸다. 수지는 놈의 복면을 벗겼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제 위병소에서 봤던 5분 대기조 부사관 중 한 명이었다. 너였나?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지? 말 못합니다. 말하면 제 가족이. 나한테 죽는 건 안 무섭고. 수지가 총구를 놈의 미간에 꾹 눌렀다. 그때 수풀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한 병사가 피를 흘리며 기어나오고 있었다. 경호 차량에 타고 있던 신참 하사였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박민재 하사. 갓 임관한 20살의 어린 부사관이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는지 피가 흥건했다. 수지는 포로를 기절시켜 나무에 묶어두고 박 하사에게 달려갔다. 박 하사, 정신 차려. 그녀는 입고 있던 야전 상의를 찢어 박 하사의 어깨를 지혈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려야 하는데. 말 아껴.
지혈부터 해야 해. 박하사는 고통 속에서도 수지의 손을 잡았다. 사단장님, 조심하십시오. 내부에 배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들이 무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온다고. 청소부? 증거를 인멸하러 오는 놈들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수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놈들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처리반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다. 일어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우린 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다. 놈들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간다. 수지는 박하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 오빠가 죽었던 곳. 구 폐막사. 수지의 시선이 산 정상 넘어 버려진 구역을 향했다. 그곳에 진실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숲은 번쩍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수지는 박하사를 부축하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쪽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와 함께 추격조의 불빛이 보였다. 청소부들이 벌써 따라붙었군. 그녀는 707 시절 익힌 생존 도주 기술을 발휘했다. 발자국을 지우고 가짜 흔적을 만들어 추격조를 따돌렸다. 박하사는 고통을 참으며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잡초와 덩굴로 뒤덮인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제7사단 구수색대대 막사. 10년 전 폐쇄되어 지금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만 무성한 흉가였다. 그리고 3년 전 이수혁 대위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장소이기도 했다. 수지는 썩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확 끼쳐왔다. 여기서 잠시 쉰다. 그녀는 박하사를 구석에 앉히고 주변을 경계했다. 건물 안은 고요했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박하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사단장님, 여기가 어딥니까? 오빠가 죽은 곳이야. 자살로 위장됐지만 사실은 여기서 놈들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됐지. 수지는 낡은 관물대 쪽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관물대들. 그녀는 가장 안쪽에 있는 문짝이 뜯어진 관물대 바닥을 더듬었다. 오빠가 남긴 암호. 일기장에 적혀있던 좌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 707-3-B. 707 특임대 시절 오빠와 자신만이 알던 작전 코드.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위치를 뜻했다. 3번 관물대 바닥. 수지는 관물대 바닥 철판을 들어 올렸다. 녹슨 철판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아래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수첩과 USB 하나가 나왔다. 찾았다. 수지의 손이 떨렸다. 3년 만에 찾은 오빠의 유품이자 이 거대한 비리의 증거물.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2022년 3월 25일. 하재식 대령과 최영호 중령이 무기 밀매 조직 블랙 베놈과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폐기 대상인 구형 무기를 빼돌려 해외 분쟁 지역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사단장도 한통속이다. 2022년 4월 1일. 놈들이 눈치챘다. 오늘 밤 나를 폐막사로 불렀다. 살아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 만약 내가 죽으면 수지야. 부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다오. 수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갔던 것이다. 오빠,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그녀는 수첩과 USB를 품에 넣었다. 그때였다. 끽. 폐막사 입구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총을 겨눴다. 문가에 서 있는 그림자. 번개가 번쩍이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하재식 대령이었다. 그의 뒤로 무장한 사병 수십 명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피는 못 속인다더니 오빠랑 똑같은 곳에서 대지려고 환장을 했어. 하 대령이 비열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내 발로 찾아오길 기다렸나? 수지는 박하사를 뒤로 숨기며 일어섰다. 똑똑하군. 이수혁이 그놈이 여기다 증거를 숨겼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널 미끼로 쓴 거야. 네가 찾게 만들고 우리는 뺏으면 그만이니까. 하 대령이 손을 까딱하자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자, 이제 그 수첩이랑 USB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예쁜 얼굴에 총알 구멍 나면 아깝잖아? 수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살려준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넌 내가 죽어도 증거를 없애고 날 사고사로 위장할 거야. 오빠한테 그랬던 것처럼. 잘하네. 그러니까 곱게 매놔. 고통 없이 보내줄 테니까. 수지는 총을 버리고 양손을 드는 척했다. 좋아. 내가 이겼어. 그녀는 품에서 USB를 꺼내 드는 신용을 했다. 하 대령의 눈이 USB에 꽂혔다. 그 순간 수지는 USB를 바닥에 던지는 척하며 발밑에 있던 썩은 나무 판자를 힘껏 밟았다. 콰직! 오래되어 삭은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이야. 뛰어. 수지는 박하사를 밀치며 무너진 바닥 구멍 아래로 뛰어내렸다. 건물 지하 통로였다. 뭐야. 잡아. 쏘라고. 하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타타타탕. 총알이 빗발쳤지만 수지와 박하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지하 통로는 거미줄과 쥐들이 들끓는 곳이었다. 하지만 수지에게는 완벽한 도주로였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박하사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따라오며 물었다. 난 괜찮아. 이 통로는 부대 밖 배수로와 연결돼 있어. 놈들은 입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거야. 수지는 어둠 속을 달리며 결의를 다졌다. 증거는 확보했다. 이제 남은 건 반격뿐이다. 기다려라. 이 썩어 빠진 새끼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희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까발려질 테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파주시 적성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인근의 야산자락.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덩굴과 잡목으로 뒤덮인 배수로 출구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힘겹게 기어나왔다. 진흙과 오물로 범벅이 된 이수지 소장과 박민재 하사였다. 썩은 물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그들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겨를조차 없었다. 사단장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박하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에 쓰러졌다. 어깨에 상처가 빗물에 불어 다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수지는 박하사의 뺨을 가볍게 때려 의식을 붙들었다. 정신 차려. 여기서 퍼지면 개죽음이야. 수지는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산발적으로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을 훑고 있었다. 하재식 대령이 푼 추격조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놈들이 도로를 차단했을 겁니다. 우린 쥐 안에 든 독, 아니 독 안에 든 쥐입니다. 박하사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독을 깨부수면 돼. 수지는 박하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린 도망가지 않는다. 부대로 복귀한다. 예?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놈들이 사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텐데.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야. 그리고 내 새끼들이 늑대 소굴에 있는데 어미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순 없어. 수지는 인근 농가에 세워져 있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했다. 열쇠는 없었지만 배선을 조작해 시동을 거는 건 그녀에게 일도 아니었다. 부르릉. 경운기 같은 거친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꽉 잡아. 수지는 오토바이를 몰고 산길이 아닌 논두렁을 가로질러 부대 후문 쪽으로 향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제7보병사단 지휘통제실. 하재식 대령은 뒷짐을 진 채 대형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사단장 실종 및 무장 탈영이라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다. 그가 날조한 상황 보고였다. 전 예하부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이수지 소장이 북측 공작원과 접선하려다 발각되자 우리 측 병사를 쏘고 도주했다. 발견 즉시 사살해도 좋다. 지휘통제실에 있던 작전 장교들이 술렁거렸다. 사단장이 간첩이라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실세인 하대령의 서슬 퍼런 명령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군수참모 최영호 중령이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속삭였다. 형님, 아니 대령님, 이거 너무 판을 키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당이. 시끄러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 계집애가 증거를 가지고 살아서 나가면 우린 끝장이라고.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죽여서 시신을 태워버려야 해. 하 대령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 그리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단 전체를 인질로 삼은 셈이었다. 그때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품은 유병소에서 보고입니다. 신원미상의 오토바이 한 대가 바리케이트를 뚫고 영내로 진입했습니다. 뭐야? 어떤 미친놈이? 탑승자가 사단장님 같답니다. 정적이 흘렀다. 하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망친 줄 알았던 사냥감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것이다. 건덕역 후문 쪽으로 직교시켜.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보이는 즉시 갈겨버리라고 해. 수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빗속을 질주했다. 후문 위병소의 병사들이 당황하여 총을 겨눴지만 그녀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사선을 피했다. 타타탕.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아스팔트에 튀었다. 진짜 쏘는군. 갈 때까지 갔어. 수지는 오토바이를 수송부 막사 뒤편 덤불 속에 처박고 박하사와 함께 몸을 숨겼다.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박하사. 자네는 여기서 숨어 있어. 내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움직여. 사단장님은요? 혼자 가시려고. 나는 할 일이 있어. 썩은 머리를 잘라내려면 건강한 팔다리가 필요해. 수지는 어둠을 틈타 연대장 숙소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는 제23연대장 강철민 대령이었다. 강철민. 그는 하재식 파벌에 끼지 않은 유일한 연대장이었다. 꽉 막힌 원칙주의자로 소문나 왕따를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 수지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고지식한 군인 정신이었다. 수지는 강 대령의 관사 창문을 조용히 열고 침투했다. 강 대령은 군복을 입은 채 침대에 걸터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지가 강 대령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눴다. 강 대령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간첩이라고 불러야 하나? 대령님 눈에도 제가 간첩으로 보입니까? 강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지를 바라봤다. 피와 진흙투성이인 그녀의 몰골. 하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 하나 없이 맑고 강렬했다. 하재식이가 미쳐 날뛰더군요. 사단장이 간첩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죠. 하지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 연대병력들도 이미 작전 참모가 통제하고 있어요. 수지는 품에서 피 묻은 USB를 꺼내 강 대령에게 건넸다. 이 안에 하재식과 최영호 그리고 외부 세력이 결탁해 군용 무기를 빼돌린 증거가 있습니다. 제 오빠 이수혁 대위가 목숨 바쳐 남긴 겁니다. 강 대령의 손이 떨렸다. 그는 USB를 꽉 쥐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십니까? 대령님은 군인이니까요. 장사꾼이 아니라. 그 한마디가 강 대령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연대병력 중 대대장급 이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들은 다릅니다. 아직 피가 끓는 놈들이죠. 제가 그 놈들을 모으겠습니다. 15분. 그 안에 병력을 모아서 본청을 포위해 주십시오. 내부 진입은 제가 합니다. 사단장님 혼자서요? 본청에는 하재식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놈들 살인기계입니다.
수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살인 기계라. 누가 진짜 기계인지 가르쳐 줘야겠군요. 15분 후 폭우가 쏟아지는 본청 앞 광장. 강철민 대령이 이끄는 23연대 병력이 트럭을 몰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본청을 지키고 있던 헌병대와 대치했다. 총 내려! 우린 사단장님 명령을 받고 왔다. 강 대령이 확성기로 소리쳤다. 강대령님, 반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재식의 신복인 헌병대장이 맞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밖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사이 수지는 본청 옥상 배관을 타고 잠입에 성공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복도를 지키고 있던 사설 용병 2명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다. 퍽, 빡. 수지의 주먹이 정확히 급소를 타격했다. 소리 없는 제압. 그녀는 쓰러진 용병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3층 클리어. 의상무. 그녀는 태연하게 용병 목소리를 흉내내어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놈들의 자동 소총을 챙겨들었다.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야. 사냥이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갔다. 계단 입구에 중무장한 용병 4명이 지키고 있었다. 수지는 연막탄 안전핀을 뽑아 던졌다. 치익. 매캐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뭐야, 습격이다. 용병들이 당황하며 허공에 총을 난사했다. 수지는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눈은 적외선 고글 없이도 놈들의 움직임을 읽어냈다. 타탕, 타탕. 정확한 더블탭 사격. 용병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수지는 거침없이 전진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바닥에 눕혀졌다. 그것은 마치 붉은 비가 내리는 전장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발키리의 모습과도 같았다. 마침내 지휘 통제실 문 앞. 수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향해 샷건을 발사했다. 쾅! 잠금 장치가 박살나며 육중한 문이 열렸다. 지휘 통제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문이 부서지자 안에 있던 참모들과 통신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었다. 오직 하재식 대령과 최영호 중령,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용병 대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용병 대장은 키가 2m에 달하는 거구의 외국인이었다.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그는 바이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살인청 부업자였다. 쥐새끼가 제법이군.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용병 대장이 킬킬거리며 거대한 정글도를 꺼내 들었다. 그는 총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거만했다. 수지는 총을 버리고 전투용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하재식. 이제 끝이다. 밖에 내 부하들은 다 제압됐다. 하 대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짐짓 여유를 부리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라. 놈을 죽여. 목을 가져오면 보너스로 5억을 주겠다. 돈 이야기에 용병 대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가 곰 같은 덩치로 수지에게 달려들었다. 휙! 정글도가 바람을 가르며 수지의 머리를 노렸다. 스치기만 해도 두개골이 갈라질 위력. 수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칼날을 피하고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쉭! 쉭! 수지의 단검이 놈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놈은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팔꿈치로 수지를 쳐냈다. 수지는 뒤로 밀려나 책상에 부딪혔다. 덩치 차이가 너무 컸다. 힘으로 맞붙는 건 불리했다. 조그만 계집애가 꽤 따갑군. 하지만 그게 다냐? 용병 대장이 다시 칼을 치켜들었다. 수지는 주변을 살폈다. 좁은 지휘 통제실. 책상, 모니터, 케이블. 이용한다. 그녀는 놈이 달려오는 순간 바닥에 있던 멀티탭 케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케이블이 놈의 발목에 감겼다. 중심이 흔들린 놈이 휘청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지는 책상을 밟고 뛰어올랐다.
그녀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놈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단검으로 놈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푹. 흐아. 거구의 용병 대장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이 울렸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놈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하재식 대령을 향해 걸어갔다. 하 대령과 최중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믿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오, 오지마. 쏜다. 하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눴다. 쏴봐. 내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내 칼이 내 목을 뚫을 테니. 수지의 눈빛에 압도된 하 대령은 방아쇠를 당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3년 전, 내 오빠 이수혁 대위. 내 놈들이 죽였지? 자살로 위장해서. 그건 사고였어. 우린 모르는 일이야. 최중령이 비겁하게 소리쳤다. 거짓말. 수지가 소리쳤다. 이 USB에 다 들어있어. 너희들이 무기 팔아먹은 장부 오빠를 죽이라고 사주한 녹취록까지. 그녀는 피 묻은 USB를 들어보였다. 그 순간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방송 화면으로 바뀌었다. 강철민 대령이 장악한 방송실에서 사내 방송을 튼 것이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이수혁 대위가 죽기 전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하재식 대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들은 악마들이다. 국군 장비를 적에게 팔아넘기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진실의 목소리. 지휘 통제실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경악하며 하 대령을 쳐다봤다. 이게 무슨... 하 대령은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지는 다가가 하 대령의 손에서 권총을 빼서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죽는 건 너무 쉬워. 넌 살아서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껴야 해. 철컥. 수지는 미리 챙겨온 수갑을 하 대령의 손목에 채웠다. 최중령은 이미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다. 그때 창밖이 환해졌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비구름이 걷히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제7사단의 전경을 비췄다. 본청 밖에는 강철민 대령과 무장 해제된 반란군들이 서 있었다. 그들 모두 본청 창가에 선 수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수지는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아침 바람이 땀과 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승리의 경례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오빠와 이 땅의 정의를 위해 바치는 결의의 경례였다. 광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단장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파주의 아침을 깨웠다.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에 비로소 진짜 군대의 기강이 서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주머니 속의 오빠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보고 있어? 오빠.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제7보병사단 사령부의 아침은 눈부시게 맑았다. 간밤에 내리던 억수 같은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고 파주의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푸르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사령부 본청 앞의 풍경은 살벌했다. 육군본부 헌병감실에서 급파된 수사관들이 본청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검은색 승합차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포승줄에 묶인 자들이 하나둘씩 끌려나오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하재식 대령과 최영호 중령이 있었다. 하 대령의 몰골은 처참했다. 항상 빳빳하게 다려입던 정복은 구겨지고 찢겨 있었으며 기름진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거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너희들 다 옷 벗게 만들 거야. 수사관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거칠게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억울해.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최영호 중령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헌병 2명에게 짐짝처럼 들려가고 있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그들의 명예라는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수지는 본청 현관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젖은 전투복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 배인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는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옆에 서 있던 강철민 대령이 나직하게 말했다. 육군본부 감찰단이 도착했습니다. 사단 내 모든 행정 업무를 정지시키고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답니다. 아마 꽤 많은 별들이 떨어질 겁니다. 부대가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리겠군요. 썩은 가지는 쳐내야죠. 그래야 새순이 돋으니까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수지의 시선이 끌려가는 하 대령의 뒷모습이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본청 주변과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절대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수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피해 마녀. 어젯밤 단신으로 반란군을 제압한 그녀의 무용담은 이미 부대 내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수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앳된 얼굴의 일병 앞에 멈춰 섰다. 며칠 전 위병소에서 5분 대기조로 출동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이름이 뭐지? 일병 김민수. 김일병은 잔뜩 겁에 질려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때 나한테 총 겨눴던 친구군. 김일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자, 잘못했습니다. 시키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영창만은. 수지는 피식 웃으며 김일병의 삐뚤어진 방탄 헬멧을 똑바로 고쳐 씌워주었다. 쫄지 마라.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쓰레기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너희에겐 죄가 없다. 김일병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욕설이나 주먹이 날아올 줄 알았던 그는 예상치 못한 사단장의 따뜻한 손길에 당황했다. 수지는 뒤를 돌아 병사들 전체를 향해 소리쳤다. 지난 소요 사태로 처벌받을 병사는 없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수해도 좋다. 하지만 비겁함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부당한 것에 침묵하지 마라. 전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그리고 제복 입은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 소리가 연병장을 메웠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 마지막에는 하나의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죽어있던 부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7사단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부대 정화 작업은 신속하고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하재식 라인에 섰던 간부들은 전원 보직 해임되어 구속되었고 뇌물을 주고받았던 납품 업체들은 전부 퇴출당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병사들의 식탁이었다. 점심시간 병영식당. 야, 대박. 오늘 메뉴 봤냐? 소불고기에 쌈 채소다. 고기 양 좀 봐라. 예전엔 양파밖에 없었는데 국에서도 고기 건더기가 나옵니다. 맛도 완전 다릅니다. 이제야 좀 밥 먹을 맛이 납니다. 병사들은 식판에 가득 담긴 윤기 흐르는 고기를 보며 감탄을 쏟아냈다. 수지는 예고 없이 식당을 찾았다. 그녀는 간부 식당을 폐쇄하고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사단장님? 배식 당번이 놀라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많이 줘. 나 배고프다. 수지는 싱긋 웃으며 식판을 내밀었다. 그녀는 병사들 틈에 섞여 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체할 듯 긴장하던 병사들도 그녀가 고추장에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며 더럽게 맛있네. 라고 털털하게 말하자 웃음을 터뜨렸다. 변화는 식탁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이병소 근무는 FM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압적이고 보여주기식 군기가 아니었다. 정문 위병소. 새로 배치된 근무자들은 말끔한 복장에 날 선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민간인들에게는 깍듯했다. 마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위병소 앞을 지나가자 근무 중이던 병장이 초소를 나와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다. 아이고 군인 양반. 괜찮아. 근무 서야지. 괜찮습니다, 어르신. 버스 정류장까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조심해서 가십시오. 예전 같으면 빨리 꺼져라고 소리쳤을 곳에서 이제는 사람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것이 수지가 꿈꾸던 진짜 강한 부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뤄졌던 제7보병사단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 왔다. 연병장에는 만여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단상 뒤로는 대형 태극기와 부대기가 펄럭였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파주의 하늘로 퍼져나갔다. 수지는 정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과 어깨에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그 화려한 장식들이 아니라 시련을 뚫고 나온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덮었다. 대신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사랑하는 제7사단 장병 여러분. 그녀의 첫마디에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오늘 취임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죄를 하기 위해 섰습니다. 참석한 내외빈들이 술렁거렸다. 취임식에서 사죄라니. 지난 시간 동안 이 부대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청춘을 바치라고 강요했지만 정작 그 대가로 준 것은 부조리와 멸시 그리고 배고픔이었습니다.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수지는 단상 옆으로 나와 병사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의 정중한 사과.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별 2개 소장이 병사들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권위가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고개를 든 수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겁니다. 내가 이 부대에 있는 한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깡패가 아닙니다. 권력의 시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친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전사들입니다. 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강요된 박수가 아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외침이었다. 내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작전 지역에서도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적진 한복판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발을 디딜 것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나도 여러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7사단 전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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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여 명의 병사들이 발을 구르며 경례를 올렸다. 땅이 울리는 진동이 수지의 발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취임식이 끝나고 해질녘이 되었다. 수지는 부대 뒤편에 있는 추모의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며칠 전 새로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수지는 그 나무 앞에 섰다. 그녀의 오빠 이수혁 대위를 위해 심은 나무였다. 오빠, 들었어? 애들 함성 소리. 수지는 나무 둥치를 쓰다듬었다. 오빠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부대, 이제야 조금씩 모양이 잡혀가고 있어. 범인들은 다 잡혔고 진실도 밝혀졌어.
이제 오빠도 편히 쉴 수 있겠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오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한 박민재 하사와 휠체어를 탄 백발의 할머니였다. 장군님, 우리 민재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녀석이 부모도 없이 나랑 둘이 커서 군대 가서 잘못될까봐 매일 밤잠을 설쳤는데 장군님이 목숨 걸고 구해주셨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품에서 꼬깃꼬깃한 검은 봉지를 꺼냈다. 갓 쪄낸 옥수수 몇 개가 들어있었다. 내가 줄 건 없고 이거라도 좀 드셔보슈. 농사 지은 건데 맞나. 수지는 옥수수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수천만 원짜리 양주보다 억대의 뇌물보다 더 무겁고 값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민재 전역할 때까지, 아니 전역해서도 멋진 청년으로 살 수 있도록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고 박하사는 쑥스러운 듯 눈물을 훔쳤다. 수지는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투박하지만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마음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둠이 내린 사령부 옥상. 수지는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빠의 사진을 꺼내어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가슴속 깊이 넣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증오가 아닌 지키기 위한 힘을 써야 할 때였다. 멀리 위병소의 불빛이 보였고 병사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근무 중 이상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밤하늘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여기는 이상무. 편히 쉬어, 오빠.